제 이름은 김정수 올해로 70입니다. 경기도 고향에서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며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로는 쓸쓸한 혼자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편을 내려놓은 뒤에 노후를 대비해 적금도 부어두고 연금도 빠짐없이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알아본 고급 요양원에 입소할 날을 준비해왔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소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자주 찾던 우리 동네 은행을 방문했는데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 고객님, 혹시 이 카드 대출 내역 알고 계신가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카드라니요? 나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체크카드 외엔 쓴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내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이 대부분 가전제품 할부 구입, 온라인 쇼핑, 식자재 대량 구매 같은 생소한 항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해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제 카드 맞습니까? 분실 신고도 없었는데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자동이체로 등록된 배송지 주소와 수령인은 모두 박수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였죠. 아들 성호와 결혼한 지 6년, 손자 도윤이까지 둔 얌전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의 거래 내역을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고액 지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 추가 납입금과 비정상적인 대출 승인 이력까지.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은행 직원이 몰래 건네준 쪽지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때는 장난이겠거니 혹은 착오겠거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수영이 내 통장을 썼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무서웠다. 내가 이토록 무기력한 존재였던가? 아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틀 후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전에 만났던 창구 직원은 조용히 나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내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자동이체 목록, 그리고 의심거래 내역까지 정리된 문서였다. 고객님, 이 내역 중 일부는 기존의 고객님의 전자서명과 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 문서들을 작성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들을 들여다봤다. 분명 내 도장과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필체의 서명이 섞여 있었다. 서류 아래쪽에 적힌 수신인 주소와 전화번호는 놀랍게도 수영이 이름으로 된 학원 주소였다. 학원 운영비라뇨? 우리 집 며느리는 그런 사업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직원은 말을 아끼면서도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재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매달 380만 원 정도가 해당 사업체로 송금되고 있고요. 일부는 사설학원 체인 본사로도 넘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달 수영이 내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 요즘 기억이 자주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대신 병원 예약도 해드리고 은행 일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땐 그냥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조용한 장악이었다. 나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이 거래들 전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혹시 노인 상담 기관 정보도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다. 서울서 부노인 보호 전문기관. 그 이름이 적힌 명함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 들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내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띤 상담사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문정미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고 조용하고 단단한 말투로 내게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있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한 마음에 말을 아꼈지만 문정미 씨는 끄덕이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그리고 위임장 사기와 금융 사기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학대라니요? 우리 수영이가, 내 며느리가 나한텐 그저 반찬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문정미 씨는 내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통장을 맡기셨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더구나 어르신께서는 치매 의심 진단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죠? 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내 진료 이력 중 경도 치매 의심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런 진료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시 보호자 대리 진료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보통 자녀가 서류를 들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진료 기록엔 어르신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날 오후 나는 문정미 씨의 안내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노인 전문 변호사는 내 상황을 듣더니 통장 거래 내역과 위임장 사본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을 전부 요청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금융사기 혐의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문득 하나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영이 몇 달 전 조용히 내게 건넸던 위임장. 아버님, 요즘 병원도 자주 가시고 하니까 혹시를 대비해서 서류 정리 좀 해두시죠. 이거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는 그날 그게 정권 위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며칠 뒤 집으로 아들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 그리고 짧은 인사. 아버지, 무슨 짓 하신 겁니까?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식탁에 놓인 명세서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지난 1년간 며느리 박수영 이름으로 송금된 금액과 위조된 위임장 사본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내가 왜 몰랐는지 왜 당했는지 이제 알겠다.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나중엔 그냥 묵인했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아들이 결국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영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돈 관리를 힘들어 하시니까 대신 챙기겠다고.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빼앗는 건 다르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내가 돈을 안 쓰고 모은 건 그냥 쌓아두려고 한 게 아니었다. 너희 잘되라고 손주 학비 보태주고 혹시 내가 병원이라도 가면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한 거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보답이냐? 성호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 명의로 된 재산 위임과 주소 이전 요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저희가 아버지 요양원 생활 도와드릴게요.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가족 다 망가집니다.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와 가족이 아니다. 난 피해자다. 내 재산, 내 의사 없이 움직인 너희는 이제 남일 뿐이다. 성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문정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영과 성호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영의 학원 운영 장부와 내 계좌에서 흘러간 자금 그리고 위조 위임장의 원본까지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손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는 도윤이의 얼굴. 나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고됐다.
진술서 작성부터 참고인 조사, 거래 내역 확인까지 반복되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내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어르신 혹시라도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며느리분과 아드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를 모시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 허락을 받았어야죠. 저는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건 최근 며느리 박수영 명의로 개설된 학원 운영 계좌 내역서였고 내 통장에서 이체된 돈들이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비되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명품 쇼핑몰 결제, 고급 식당, 유치원 교재비, 심지어 여행사 항공권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이었다. 나는 순간 치가 떨렸다. 내가 아껴 모은 돈이 이런 데 쓰였다니. 손주 학비라도 쓴 줄 알았는데 그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미국 시카고였다. 딸 정연이었다. 아빠 연락이 늦었어요. 한국 뉴스 기사 보고 알았어요.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지금은 잘 해결되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연은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제가 들어갈게요. 일단 휴가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정연이는 엄마를 닮아 무뚝뚝한 듯 보여도 항상 결심하면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다. 며칠 후 딸이 돌아왔다. 공항에서부터 곧장 병원과 경찰서를 들렀고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겼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싸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정미 씨는 내게 말했다. 정연 씨가 돌아오신 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르신, 지금부터는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가 당한 만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차례다. 딸 정연이 돌아온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그녀가 직접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엔 함께 경찰서를 들러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 나 혼자라면 버거웠을 절차들이 그녀 덕에 한결 수월해졌다. 아빠,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범죄자야.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정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분노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 남다른 현실 감각을 갖고 있었고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다. 우리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어르신, 법원에 재산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임시 효력 발동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씨 측은 더 이상 어르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비로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가 추가로 제출한 감정 감식 결과가 나왔다. 문제의 위임장 서명은 고의적 모방 필체로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증거였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박수영을 정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 증명. 발신인은 아들 성우였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이대로 고소가 이어진다면 저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쉽게 용서해왔던가. 작은 실수라며 넘기고 가족이니까 참고 그냥 늙어서 기억이 흐릿한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을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정연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인생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작성했다.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사적인 복수를 넘어 나와 같은 어르신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제는 내 몫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다. 누군가는 이 일의 끝을 보여줘야 하니까.
내 싸움은 점점 사회를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첫 공판 일정이 통보되었다. 날짜는 한 달 후. 장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연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으려는 다짐이 필요했다. 아빠, 증언대에 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연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떨림이 있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나로선 참담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바로 박수영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뭔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마주선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그녀가 내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일부 금액의 반환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희 도윤이 생각해서 너무 매정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도윤이를 생각했으면 내 돈으로 학원 차릴 게 아니라 그의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줬어야지. 그리고 이건 변제도 사과도 아니야. 처벌을 피하려는 거래일 뿐이야. 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선 순간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걸. 며칠 후 우리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검찰 측에서 수영과 성호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금융범죄관련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성호도요? 나는 물었다. 네,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인출은 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인지와 묵인이 확인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어가던 늦가을. 예전엔 손자와 함께 공원에 나가 걷던 계절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전쟁터에 서 있었다. 법이 사람을 바꾸진 않겠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는 할 수 있겠죠.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가올 재판날을 기다렸다. 이제는 단단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어떤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정연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시간임에도 긴장감이 도로 위까지 번져 나와 있는 듯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빠? 정연이 물었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사실은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 그리고 그 앞에서 가족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재판정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판사가 입장했다. 검사가 먼저 나서 공소 사실을 낭독했고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또 한 번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피고인 박수영은 피해자 김정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단 인출하고 사문서 위조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증인석으로 이름이 호명되었다. 김정수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섰다. 숨을 고르며 판사의 질문에 따라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제 아들 성호와 며느리 박수영을 믿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심지어 신분증까지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위임장 서명은 직접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권을 준 적 없고 내용조차 모른 채 도장을 찍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런 문서였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며느리 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들 성호도 마찬가지였다. 검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이 사태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하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 삶에서 잠시 내려놨습니다. 짧은 진술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정연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다가왔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그날의 첫 공판은 피고인 측의 반론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법정 문을 나서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내 인생을 지켜내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늦은 오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내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지역 언론에서 노인 금융사기 피해자 첫 법정 증언 사례로 내 사건을 다뤘고 일부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처음엔 거절할까 했지만 문정미 씨의 말이 떠올랐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목소리예요. 결국 나는 짧은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랐다.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 인터뷰는 방송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다른 노인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나도 당했다. 이런 사례가 알려져야 한다. 이 어르신 존경스럽다는 반응들이었다. 한편 피고인 측의 반응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수영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 시도를 해왔고 형량 감경을 위한 선처 탄원서도 보냈다. 아들 성호 역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 수영이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까지 같이 무너지는 걸 바라시진 않으시겠죠?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나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걸어온 탓이었다. 정현은 내게 말했다. 아빠 마음이 약해지실까봐 걱정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아니야. 후회도 연민도 내려놨어. 그날 밤 정현은 내게 밥을 차려주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사실 나 여기 정착할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으로 옮기는 걸로 연구소랑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잖니? 근데 아빠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뭘 위해 거기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내 뿌리는 여기잖아요. 이젠 내가 아빠 옆에 있을 차례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밥숟가락만 들고 있었다. 따뜻한 국물보다 더 따뜻한 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푹 잤다. 꿈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그 곁엔 어린 정연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선고 공판 날이 밝았다. 이번만큼은 마음이 덜 떨릴 줄 알았지만 법정 문 앞에 서니 다시 숨이 가빠졌다. 정연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빠,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고 재판장은 피고인 두 사람을 바라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수영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무단 인출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피고 박수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성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수영은 눈을 질끈 감았고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몇몇 카메라를 들고 따라붙었다. 그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나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며칠 뒤 나는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다. 정현은 바로 옆 동네로 이사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복잡하고 고단했던 지난 몇 달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문정미 씨와도 마지막 상담을 마치며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 덕에 다른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삶이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실버타운 작은 창가에 앉아있던 어느 날 정연이 조용히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나 연구소 일이 정리되면 노인 권익 보호 관련 프로젝트 하나 하려고 해요. 아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 아내가 자주 하던 미소가 정연의 입꼬리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고맙다. 아빠는 이제야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세상을 향해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응원의 문장이었다. 지켜낸 삶에는 후회가 없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믿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김정수 씨의 사연은 단지 한 노인의 억울한 피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너무도 가까운 현실의 한 조각입니다. 도장을 찍던 순간, 계좌를 내주던 그날 김정수 씨는 단지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은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그 배신은 인생의 바닥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고 낯선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킨 건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한 사람, 딸 정연 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씨가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지켜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욕심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